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9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퀴즈 1을 다 봤는데,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은 3월 24일까지라서 잠깐 얘기를 하면, 어,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딱 30분만 퀴즈를 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30분이 확보되는 슬롯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딱 시작하고 30분 지나면 무조건 닫히고 자동 제출이 되니까, 30분을 확보하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핸드아웃들은 계속 제가 업데이트하고 새로 업로드하다 보니까 여러 버전이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챕터 3는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을까 고칠 만큼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뭐 커렉트 할 거라든가 클래리파이 할 건 없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재작년 강의, 작년 강의를 좀 봤더니 이제 그때 정확하게 잘 모르고 말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주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강의나 재작년 강의를 만약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강의 초반에 요 커렉션스 나오는 데까지 보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딱 보고는 올해 얘기한 거랑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챕터 3 이서넷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그 알로하 넷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워드가 일단 알로하 넷은 센트럴 스테이션이 이렇게 호놀룰루에 있고 나머지 섬들에 뭐 예를 들면 센서들이 지진 센서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인은 뭐냐면 어떤 패킷을 보낼 게 생기면 이 터미널들이 일종의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 게 핵심이고 다만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일방향 통신이 아니었죠. 쌍방향 통신이었기 때문에 센트럴 스테이션으로부터 이제 전파가 나가서 터미널들이 수신할 텐데 이것은 또 거꾸로 되니까 일종의 브로드캐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 패킷을 날릴 경우에는 실제로 터미널들이 센트럴 스테이션에 날린 패킷이 잘 수신되었다라는 내용만 다운링크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에크놀로지 패킷 위주로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그려놨지만 어, 이 다운링크라고 합시다. 요 녀석이 뭐 높은 산에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다운링크, 업링크라는 것은 뭔가 트랜스미터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애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다운링크라고 말을 하는데 편의상 뭐 다운링크라고 할게요. 그림상 높은 데 그려놨으니까. 예. 이 다운링크 에서는 프리퀀시 F1의 어떤 밴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센터 프리퀀시가 예를 들면 뭐 F1, F2라고 하면 이렇게 밴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F1을 센터 프리퀀시로 하는 다운링크 캐리어 밴드를 통해서 에크 패킷만 날리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에크 패킷은 안테나가 하나고 사방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컬리전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트랜스미터 ABS K까지 있어요. 여기 타임 다이어그램에서 말하는 것은 요 사각형 하나가 가운데 적힌 요 이름에 따라서 요 터미널이 보낸 패킷이 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전송된다라는 뜻이고 이 높이가 의미하는 건 없어요. 그냥 편의상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각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니까 이 그림에 따르면 먼저 A라는 터미널이 먼저 패켓 전송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내는 거죠. 패켓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100 메가비트 퍼 세크라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보낼 게 한 10 메가비트라고 해봐요. 그럼 0.1초 걸리잖아요. 0.1초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통신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스케일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고 있는데 C라는 뭐 섬이라고 봐도 되고요. C라는 곳에 있는 터미널이 또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A에서 요 센트럴 스테이션까지, C에서 센트럴 스테이션까지 거리가 다르니까 좀 다르겠지만 이 그림은 뭐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본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높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의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두 개가 겹쳐지면 그냥 하나를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왜 어떤 건 밑에 있고 어떤 건 위에 있느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다 보니까 여기 하나 더 오니까 여기다 칠하면 헷갈리니까 위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무슨 테트리스 벽돌 깨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센트럴 스테이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널이 날아오고 있는데
또 시그널이 오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건데, 저거는 실제로 그 피지컬 레이어에서 레이어 1에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어서 안테나에 인가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두 개의 패킷이 컬라이드 해도, 이게 부딪히는 거죠. 충돌하는 컬리전이 일어나도 이 패킷도 다 온전히 수신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알로하 넷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신이 잘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저도 작년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이 FM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FM은 두 개의 시그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시그널이 좀 약하면, 어느 정도까지 약하잖아요. 그러면 큰 시그널대로 쫓아서 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서 뭐 포항에서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뭐 89.1 메가헤르츠 무슨 KBS 라디오에 맞춰놨어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신호가 이제 점점 약해지죠. 그렇죠? 지직지직 하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시크해서 눌러보잖아요, 자동차에서. 그러면 그 KBS 제일 라디오를 다른 데서 보내주고 있어요, 다른 주파수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심지어 같은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포항 방송국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그널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만약 그냥 시그널이 계속 약해지면 이 잡음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9미쯤에다가 하나 더 해놓고 또 동일한 주파수로 쏘는 건데, 문제는 이 시간차가 있잖아요, 언제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간쯤 되면 시그널 스트렝스가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시간차가 있어서 막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파수를 바꿔요. 포항에서 93.1 메가로 쐈으면 KBS 제일 라디오인데 구미에서는 주파수를 달리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주파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에 맞춰놨어요. FM을 어디 딱 맞춰놨어요. 근데 포항에 오면 거기서 지지지지직 소리밖에 안 들리고 다른 데 찾아야 되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같은 시그널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다른 시그널이, 다른 패킷이 들어와요.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뭐 FM이라고 해보세요. 디지털 FM이겠죠. FM인데 그러면 이 차이가, 하나가 월등히 크면 FM이라는 걸 알겠지만 컨스탄트 엔벨로프에 이렇게 도는 미분에서 나오는데, 이 녀석이 조그마니까 그냥 이 패킷이 잘 수신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이 두 패킷이 컬라이드 되면서 둘 다 에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야, 컬리전이 일어났네? 그러고 에크를 안 보내줘요. A를 받았다고도 안 보내고 C를 받았다고도 안 보내요. 이제 그런 상황을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 개념, 컬리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K가 보낸 패킷과 B가 보낸 패킷이 컬라이드 된 거예요. 컬리전이 일어난 거예요. 컬리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때는 그 시그널 스트렝스가 굉장히 차이가 나면, 어떤 때는 그냥 바로 수신기가 적어도 한 패킷의 정보를 획득을 잘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K가 예를 들면 굉장히 시그널 스트렝스가 B보다 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먼저 시작하면 얘를 이제 쫓아갈 거거든요. 리시버가 아무리 간단해도. 근데 그러다 보면 얘가 뭐 좀 약하면은, 상당히 어느 레벨 이상 약하면 얘가 잘 획득될 수가 있는데, 이 예전 논문을 보면 저런 거를 알로하 네트워크의 센트럴 스테이션이 요 패킷을 캡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잡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캡처라는 용어가 다른 의미로도 나중에 쓰여요. 캡처 피너미넌 이렇게 쓸 때는 다른 의미로도 쓰이고, 우리 책에서는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항상 어떤 용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가 어떤 한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축약어도 어떤 소사이어티, 아카데믹 소사이어티는 이런 뜻으로 쓰고, 똑같은 축약어를 다른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에서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ML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ML, 대문자로 ML이라고 쓰면. 대부분이 머신러닝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ML 하면 Maximum Likelihood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용어도 여전히 쓰는데 저 용어도 쓰니까 막 헷갈려요. 무슨 말 하는지. 그냥 ML 어쩌 그럼 Maximum Likelihood인가? 심지어 같은 소사이어티 내에서도. 캡처라는 용어도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컬리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이 알로하 넷은 굉장히 간단해서 내가 보낼 패킷이 생기면 그냥 지체 없이 트랜스미션을 하는 거예요. 단 내가 이미 보낸 패킷의 에크를 못 받지 않은 이상.
이미 보냈는데 못 받은 패킷을 아웃스탠딩 패킷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no outstanding 패킷이면 나는 보낼 패킷 생기면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여기서는 요 타임에서 A가 보낼 패킷 생겨서 그냥 바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뭐 특별히 컬리전 이런 게 다 없었다고 합시다. 편의상. 그럼 여기서 이제 컬리전이 빵 일어났어요. 그러면 A와 C 터미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에크를 못 받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못 받았다예요? 아니죠. 타임아웃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 길이를 딱 정해놨다고 했어요. 표준에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서 타임아웃이 이만큼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만큼 후에 나는 또 보내겠죠. 얘도 타임아웃 또 보내면 얘가 똑같이 막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패킷은 하나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는데 계속 이 라디오라는 리소스는 사용되고 패킷 컬리전이 막 일어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패킷 컬리전을 어떻게 리졸브 하느냐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봤던 용어, 여기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에서 요 랜더마이즈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컬리전이 일어났을 때 뭘 랜더마이즈 하냐? 랜더마이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뭐냐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어쨌든 써서 뭔가를 한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랜더마이즈 한다는 것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써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숫자를 다루니까 뭔가 튀어나오겠죠. 그 숫자가 도대체 뭐 하자는 숫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 갔습니까? 뒤에 저 뒤에 가면 이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이 뒤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컬라이드가 딱 컬리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랜덤 백오프를 해요. 뭐냐면 저 기다리는 시간을 랜덤아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그림에서 A와 C 터미널이 동일한 시간을 기다리고 전송을 또 시도하면 또 컬라이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랜덤 넘버를 만들게 해요. 타임아웃이 돼서 에크는 못 받았어요. 그럼 랜덤 넘버를 만들어요. 근데 그 랜덤 넘버가 두 개가 하필이면 똑같은 넘버가 아니면 여기서처럼 예를 들어서 A는 굉장히 긴 백오프 타임이 나왔어요. 굴렸더니 6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C 터미널은 굴렸더니 1 나왔어요. 그러면 쉬고 바로 전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타임아웃 돼서 1 그랬더니 뭐 1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전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A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긴 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A는 지금 컬리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캡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캡처가 돼서 예를 들면 A가 에크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캡처라는 게 획득된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책은 캡처 피너미넌이라고 해서 다른 걸 설명하지만 근데 일단 A는 굉장히 긴 게 나왔거나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A는 에크를 받은 거예요. C는 못 받고 그래서 C가 이제 전송을 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어떤 시각이 됐더니 K가 또 패킷을 보내서 센트럴 스테이션이 받기 시작했는데 컬리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러면 어느 패킷도 캡처가 안 됐다고 해보세요. 획득이 안 됐어요. 센트럴 스테이션. 백오프를 했는데 B는 여기서 요 그림에서 바깥으로 돼서 아직 트랜스미션 안 했는데 K는 요만큼 쉰 다음에 트랜스미션을 한 그림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뜻하는 게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라는 것은 백오프 타임을 설정할 때 제너레이션 할 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썼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설명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웃스탠딩 에크가 없으면 바로 트랜스미션 하고, 네. 그런데 컬라이드 할 수 있고, 타임아웃이 되면 에크를 못 받았으니까 not delivered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백오프, 그렇죠? 딜레이나 백오프를 준 다음에 다시 시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놀랍게도 저렇게 했더니 이 패킷이 생성되는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패킷이 패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하면 좋은 게 뭐죠? 여기서 지금 저 센트럴 스테이션이 어떻게 했어요? 비록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어떤 비대칭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일한 수신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기서. 하지만 제가 야 다음은 A가 트랜스미션 할 차례야. A가 기니까 신호를 막 보내가지고 다운링크로 막 패킷을 계속 날리면서 다음은 B가 보내, 다음은 K가 보내 이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미리 플래닝을 한 적이 없어요. 미리 플래닝을 하지 않고 오직 쟤는 뭐냐면 그냥 잘 봤잖아요. 그럼 에크 보내줘요.
그리고 그냥 계속 기다려요. 또 오면은 최대한 열심히 받으려고 해요. 콜라이드가 일어났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럼 타임아웃 되면서 다 알겠죠. 애들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뭔가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소스가 보내면 얘는 뭐예요? 에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에크 패킷을. 그래서 시간 내에 안 오면 타임아웃 그러면서 얘는 다시 보내려고 시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아이디어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굳이 어떤 센트럴라이즈드 된 컨트롤을 안 해도 이게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막 돌면서 백오프를 랜덤하게 막 하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패킷들이 조금 딜레이는 있지만 패스트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뭐겠어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하면 그 웨이스트 되는 타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컬리전이 좀 줄어들게 만든다든가 이러면 뭔가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게 처음에 간단하게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임프루브 하면서 그 전의 좋은 장점을 잃지 않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또 막 내죠. 그게 리서치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면 스케줄드 어헤드 오브 타임이 되지 않았고 컬리전이 일어나는 게 보이고 참고로 이렇게 서로 어떤 하나의 수신기에 뭐 자기 패킷을 성공적으로 날리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의미로 이거를 컨텐션 베이스드 멀티플 억세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 처음부터 슬롯을 타임 슬롯을 잘라 놓거나 프리퀀시 슬롯을 잘라 놓고 딱 마치 우리가 서킷 스위칭처럼 어사인을 해놓으면 그때는 컨텐션을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서로 막 컨텐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지만 컨플릭트가 디스트리뷰티드 앤 랜더마이즈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흥미롭죠. 자, 요게 뭐라고요? 이게 이서넷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서넷 아니고 이거는 이서넷에 영감을 준 알로하 넷이라는 또는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무선 네트워크, 무선 패켓 네트워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서넷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히스토리에서 얘기했지만 70년대에 이제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맥칼프와 동료들이 이 이서넷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프라프라이어터리,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였는데 히스토리를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공공적인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표준화 활동이 좀 공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그 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 나온 이서넷을 케이블 이서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케이블이에요. 요게 케이블인데 어떤 케이블이냐? 코엑셜 케이블이에요. 코엑셜 케이블은 뭐냐? 여기 봅시다. 뭐 여러분한테 뭐 단어 22,000, 33,000 이런 거 강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코가 함께라는 거죠. X는 축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예, 동축이라고 번역했죠. 축을 함께 쓴다. 동축 케이블. 예. 그래서 이걸 동축 케이블이라고 했어요. 케이블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도 쓰이죠. 등산할 때 그런 줄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코엑셜 케이블인데 용도가 뭐냐면 트랜스미션을 위해서 쓴 거예요. 전송, 신호 전송을 위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센터 코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뭐 신호를 보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다이엘렉트릭 인슐레이터니까 뭐 다이엘렉트릭은 여러분이 뭔지 알 거고 일단 부도체예요. 부도체가 들어있는데 말랑말랑한 그 파라핀 같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잘 휘어지니까. 그다음에 요 밖에 메탈릭 쉴드라고 해서 여기다가 금속인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딱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조그만 선들을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쭉쭉쭉 해서 꼬아가지고 이렇게 요걸 입혀놨어요. 그 다음에 또 바깥쪽에 주로 이제 시꺼먼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초중 고등학교 때 다뤘던 그 DC 서킷과는 달리 어때요? 이게 마치 어떤 그 공간상에서 웨이브가 프로포게이트 되는 현상처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프로포게이트 되는 것 같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 수업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때 그 DC 커런트 뭐 볼티지 할 때나 아니면 적어도 회로 이론 초창기, 그러니까 사실은 회로 이론 수업이라기보다는 우리 회로 수업이라기보다는 그 물리 시간에 배운 그 AC 서킷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럼프트 서킷이라고 해서 R이 딱 있고 뭐 C가 있고 뭐 L이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어떤 소스를 이렇게 그려 넣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컨벤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은 사실 같은 지점이잖아요.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모델링 할 때는 뭐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인덕턴스나 리액턴스나 뭐 이런 어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아예 없는 아이디어란 도체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테이블로 뭘 만들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잘 몰랐어요. 제가 하필이면 이제 1년 반 그 방위병을 마치고 바로 복학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구이 학번들은 가을 학기까지 하는데 저는 여름에 딱 하고는 안녕 그러고는 이제 대학을 떠나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엔지니어링 수업을 안 듣고 간 거예요. 그랬다가 어, 대단한 오해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지어 어떤 케이블이 있잖아요. 여러분 RF 케이블이 있잖아요. RF 케이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GHz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3GHz 신호를 쏜다고 해보세요. 그럼 대충 어떻게 돼요? 그게 물론 케이블 안에서는 광속으로 가지는 않죠. 좀 느려요. 하지만 대충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3GHz면 파장이 10cm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3GHz 소스를 여기다 두고 케이블을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뽑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한 5cm 짧아요. 그럼 저 끝에서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위상이 달라요. 왜냐면 그만큼 더 프로퍼게이트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초중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 물리 시간에 했던 그런 도선과 현실의 도선은 특히 AC일 때, 얼터네이팅 커런트거나 아니면 밴드 패스 시그널이면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저거는 도파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케이블 이서넷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런 케이블로 일단 다시 그림을 보면 요런 케이블을 긴 게 있다고 해보세요. 동축 케이블. 그러면 걔를 이제 잘라요. 잘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쉴드가 있어서, 어쨌든, 어, 우리가 흔히 도선 두 가닥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려면 어쨌든 하나가 그라운드면 하나가 신호가 실릴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운데를 지나고 하나는 바깥을 지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나중에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도체에다가 고주파를 걸면은 이 스킨 이펙트라고 해서 전류가 요 바깥으로만 흐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60Hz짜리 저 도선처럼 도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여기 잘라보면 이렇게 동선이 들어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고주파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거 동선이 이만한 면적을 갖는다고 해보세요. 단면적을.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얘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저항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는 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그래? 그러면 가운데를 그냥, 예를 들면 인설레이터로 채우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긴 도선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이거를 왜 선 두 개로 하지? 그냥 하나로 하지 뭐.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뭐 얼터네이팅이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밖으로 보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처럼 보이는데 밖에서는 실제로는 두 가닥이 들어있고 그것이 높은 주파수로 보내니까 실제로 스킨 이펙트가 일어나니까 요 녀석 바깥쪽에 있는 것이 가운데 다 채워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기 어, 충분히 낮은 저항을 갖도록 해야지 조그만 띵한 에리어로 가더라도 감쇄가 적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얘들은 이게 이제 터미널 A부터 K까지 또 있는데 뭔가 알로하 넷과 다른 점이 딱 보이지 않아요?
센트럴 스테이션은 어디 있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센트럴 스테이션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 그림에서. 센트럴 스테이션이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저 A와 K가 이제 케이블이 물려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케이블 끊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케이블을 끊어왔어요. 저렇게 돼 있는 동축 케이블을. 그다음에 각각의 터미널을 붙여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붙이죠?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 요 처음에 나온 건데요. 이게 뱀파이어 탭이란 게 있어요. 뱀파이어가 뭐죠, 여러분? 흡혈귀, 이빨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코엑셜 케이블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요게 뱀파이어 탭인데 여기 보세요.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녀석이.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케이블을 놓고요. 이렇게 해서 꽉 눌러요. 마치 여러분들 그 30 펀치 누르듯이 꽉 하면 딱 끼워지는데 걔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를 잘 보면 이 녀석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쟤를 꽉 누르면 어때요? 바깥쪽 아까 그 쉴드가 있었잖아요. 금속으로 된. 거기 하나 컨택이 생기고 가운데 코어 있었죠. 거기 컨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선 두 가닥을 다른 두 가닥으로 연결한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A, B, C, D, E, F, G에서 K까지 다 물려 놓는 거예요. 케이블 하나에다 줄줄이. 이건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이 이만한 그 파이프인데 반 잘라가지고 길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빨대를 잘랐다고 되고 그게 물을 채워요. 그 다음에 A부터 K까지 여러분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또 조그만 빨대 가지고 거기다 구슬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터미널이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패킷을 날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요런 막대기에다가 달아가지고 구슬을 단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막 흔들면은 좀 높은 주파수로 예를 들어 흔들면 0이고 낮은 주파수로 흔들면 1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 물이 채워진 관을 따라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럼 이렇게 퍼져나가면 얘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탁구공을 하나 띄워놔요. 그럼 걔가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는 그 흔들리는 거 가지고 아, A가 보냈구나. 뭐 이런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타임 다이어그램을 보면,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면 A가 열심히 저쪽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C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막 흔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두 패킷이 컬라이드 하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그래서 정말 초중 고등학교 기준으로 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거는 일렉트로닉 뭐 디바이스는 하나도 안 들었죠. 파이프에다가 물을 채우고 빨대 꽂아놓고 거기 탁구공 같은 거 묶어놓고 자 신호 보낸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아니 파이프 끝에 가면 어떻게 되지? 이게 무한히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겠지만 케이블을 끊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어떤 매질이 있는데 그 매질의 컨덕티버티 뭐 이런 것들이 급격히 바뀌면 반사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딱 막혀 있다고 해보세요. 요그 수로관이 컨두잇이 막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경험에서 파동이 이렇게 퍼졌다 여기 맞고 이렇게 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낸 시그널과 내가 방금 전에 보낸 시그널이 리플렉션 된 게 막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이런 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놔야 되겠어요? 일종의 흡음재에 해당하는 흡파장재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만든다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 흔들면 이쪽 벽에 끝에 있는 벽에 맞아도 마치 이게 무한히 있어서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흡수되게 뭔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요 케이블들이 이런 단자들로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런 놈을 딱 끼워놔요. 아니면 얘가 이제 한쪽이 플러그 타입이면 한쪽이 잭 타입으로 이제 돼 있어요. 일종의 다 커넥터들은.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냐면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열로 바뀌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흡음재 같은 흡수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터미네이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전에
케이블을 잘라요. 동축 케이블을. 잘라온 다음에 양쪽에다 터미네이터를 달아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 중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뱀파이어 탭을 달아요. 달았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요거는 아마 RS232 같은데 여기다 컴퓨터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RS232로 보내면 이 신호가 여기에 아마도 누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집어놨잖아요. 신호가 가게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아마도. 정확히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용어인데 요 10 베이스 5라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케이블 이서넷에 나왔을 때 이제 표준 이름이에요. 일종의. 저게 피지컬 레이어를 뜻하기도 하고 10 베이스 5라는 게 곧 뭔지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뱀파이어 탭 또는 피어싱 탭을 이용해서 물리고 끝에는 터미네이터들을 달아서 리플렉션을 방지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케이블들은 55옴으로 뭘 많이 설계해요. 안테나도 그렇고. 그래서 저 숫자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열로 방사돼서 없어진다. thermal dissipation.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저 뒤에 가면 또 저 뒤에 내려가면 우리가 이 케이블 이서넷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때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뭐 허브라고도 써놓고 리피터라고도 써놓는데 그냥 리피터라고 할게요, 지금은. 리피터라는 L1 디바이스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러냐면, 아무리 케이블이 굉장히 좋은 트랜스미션 라인이라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예전에 왜 태양에서 어떤 카즈믹 레이가 오면은 이제 지구 상층부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밀도가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단위 거리 갈 때마다 흡수율이 로우라고 하면 같은 거리를 가면 로우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걸 무한히 작게 하고 어떤 흡수율을 생각하면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케이블도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그냥 까맣게 보일 텐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특히 적혀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단위 미터당 몇 dB 감소하는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0dBm을 넣었을 때 여기서 같은 길이에 마이너스 10dBm이 됐다면 또 같은 길이 가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0dBm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10분의 1, 또 10분의 1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100분의 1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어쨌든 저 감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좋은 케이블일수록 감쇄가 덜 돼요. 비싼 케이블일수록. 보통은 굵을수록 당연히 감쇄가 덜 되고 같은 감쇄율이라도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파수에 따라 달라요. 그냥 케이블을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에서 LG동 옥상으로 해서 저기 이제 안테나를 하나 달아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LG동 정문 쪽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저기 뭐 이상한 좀 뭔가 아마추어 같은 안테나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렇게 가설해 놓은 거예요. 연구실에서. 네.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제가 433MHz짜리를 쏠 때는 그게 로스가 연구실로부터 이 LG동 옥상을 가로질러야 되니까 한 2dB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 3.5기가를 보내면 훨씬 감쇄가 많아요. 그래서 그 케이블이 그 주파수에 대충 맞게 돼 있고 그 스펙을 찾아보면 그래프가 당연히 있겠죠. 센터 프리퀀시 대비 어떻게 감쇄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리고 10 베이스 5라고 돼 있는데 저게 5가 말하는 게 한 500m예요. 최대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00m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보내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뭐 하다 보면 케이블이 좀 안 좋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리피터를 달아서 얘는 뭘 하냐면 그냥 들어온 시그널을 그대로 증폭해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신호 세기만 키워주는 거. 아무 기능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전원을 꽂아 놓으면 쟤는 한쪽에서 들어오는 거 증폭해서 반대쪽으로 보내주고 또 반대쪽에서 오는 거 증폭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안에 이제 서큘레이터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케이블 하나로 주고받고가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도 받고 여기서 오는 거 이쪽으로 줘야 되니까. 근데 만드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RF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서큘레이터라는 건 쓰고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화살표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서큘레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온 시그널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들어온 시그널을 저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케이블이 하나잖아요. 어느 방향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어와 쉴드로 되어 있는 케이블 하나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그럼 아까 뭐예요? 제가 이렇게 탁구공이 또는 뭐 공이 있는 빨대 이렇게 흔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양쪽으로 시그널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얘가 신호를 보내면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리피터는 피지컬 레이에서 작동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무슨 뭐, 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서넷에서는 까가지고 엔벨로프를 막 뜯어가지고 뭐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봉투가 있잖아요. 피지컬 레이어 겉봉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보면 좀 글씨가 희미해졌어요. 그럼 제가 그 위에다 다시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충 이때쯤에 처음 개발이 됐고, 여기도 있지만 알로하 네트워크의 와이어드 버전인데 많은 변화를 줬어요. 요게 뭔지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라는 정신은 받아들인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랜덤 백오프를 이용하는 것은 이 센트럴라이즈드 된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자주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로하 넷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케이블 이서넷에서도 랜더마이즈드 백오프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잘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로하 넷을 이제 새롭게 멀티플 억세스는 똑같은데 CS/CD가 있어요. 그러니까 CSMA/CD 이게 무슨 뜻이냐인데 이게 새로 추가된 두 개의 아이디어예요. 왜 추가됐냐 하면 알로하 넷에서는 어쨌든 이 패킷들이 제너레이션 되는 율이 작았어요. 아니면 패킷 사이즈가 작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저렇게 대충 만들어도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컬리전이 일어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 리시버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successfully 이제 에크를 다 날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뒤에 나오지만 이 웨이스트 되는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들을 막 연결해 놨고 컴퓨터들이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이어드 버전을 만들면서 임프루브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하나는 여기 있지만 캐리어 센싱, 그다음 하나는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웨이스트 되는 타임을 확 줄여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는지를 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센트럴 스테이션 없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용어가 이상한데 센트럴 스테이션 같은 게 있어야지 멀티플 억세스,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이 CSMACD라는 걸 봤을 때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거 배울 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잠깐 뭐 센트럴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라 대화를 해봤더니 이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면 멀티플 억세스, 이렇게 가면 브로드캐스트, 막 서로 주고받으면 애드학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여전히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도 멀티플 억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멀티플 억세스가 아니거든요. 애드학 네트워크 같은데 와이어드 애드학 네트워크 서로 막 보내는. 어쨌거나 그래서 멀티플 억세스는 멀티플 억세스의 방점을 찍지 말고 랜더마이즈에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캐리어 센스와 컬리전 디텍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캐리어 센스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네, 캐리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면 반송파라고 번역을 하는데 캐리어는 반송파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사인파, 코사인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뭐 세타 오브 t 그다음에 여기에 a 오브 t 이렇게 해서 요게 앰플리튜드고 여기가 페이즈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앰플리튜드만을 바꿔서 보내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캐리어의 앰플리튜드를 모듈레이트 바꾸어서 정보를 전송한다.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바꾸면 이건 또 앵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얘도 AM이고 얘도 AM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잘 안 부르는 데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FM은 얘를 미분한 거에다 메시지를 실어요. 그래서 미분하면 프리퀀시랑 똑같잖아요. 여기 보세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프리퀀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미분한 것에 정보를 싣는 것을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 개론을 배우면 나오겠듯이. 그런데 이런 시그널이 여기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잠깐 아까는 분명히 RF 시그널이 저 케이블에 흐르고 동축 케이블은 높은 주파수를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캐리어가 없다고 하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파수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 시그널이 대충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한 뭐 100메가헤르츠쯤 된다고 합시다. 그게 뭐 시그널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해봐요. 편의상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고. 네. 그러면 얘는 캐리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중간쯤이 캐리어의 프리퀀시, 중심 주파수니까 이거는 캐리어가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여기 잠깐 DC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저 넓은 주파수 대역 기준으로 보면 그냥 캐리어가 없는 그냥 시그널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캐리어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많은 피지컬 레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캐리어가 없는데 그냥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캐리어가 있다는 것은 보통 저 반송파를 만드는 오실레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냐면 그냥 10MHz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메가도 요즘은 오실레이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디지털 서킷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캐리어가 있다고 부를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캐리어 센싱이란 건 뭐냐면 이 케이블 이터넷에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얘가 신호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그 파이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낼 패킷이 없는데 A라는 터미널이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를 센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케이블에 신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서넷과 달리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아까 이서넷에서는 내가 패킷을 보낼 게 있으면 바로 보낸다고 했죠. 아웃스탠딩 에크가 패킷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웃스탠딩 패킷이 없어도 그래서 그전 같으면 알로하에서는 바로 보냈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출렁대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미 트랜스미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캐리어를 센싱을 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냥 보내면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근데 그거를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컬리전을 피할 수 있는데 그렇게 관찰하는 것을 캐리어 센싱이라고 해요. 보내기 전에 관찰하는 것을 캐리어 센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꼬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캐리어를 센싱했는데 없어. 그러면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보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어때요? 나는 내가 만들어내는 물결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릴 때마다 뭐 점성이 아주 뛰어나서 그대로 수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녀석이 또 막 흔들어요. 깜깜한 방에서 여기만 레이저 끼워놓고 본다고 해보세요. 소리도 안 나고. 그럼 여러분이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때요? 뭔가 출렁출렁 또 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보낸 패킷이 컬라이드가 됐겠구나. 다른 패킷이. 그거를 컬리전 디텍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컬리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보냈는데 딴 패킷이랑 컬라이드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컬리전 디텍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알로하에서도 처음부터 이랬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케이블은 어때요? 500m 간다고 해서 몇 dB 감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요 네트워크가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블에서는 신호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 LG동이 그래도 제법 대각선으로 하면 멀잖아요. 그렇죠? 끝에서 끝까지. 근데 저희 연구실 4층에서 비록 창가에 있지만 케이블을 올려서 얘를 가로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쭉 가가지고 저 반대편, 그러니까 이쪽이죠. 우리 연구실은 저 끝에 있고 요 위에다 달아놓으면 이게 뭐
뭐 한 60m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빙빙 돌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까지도 막 계속 돌면 60m 되니까. 그런데도 한 2, 3dB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3dB 떨어진다는 얘기는 파워가 절반이 된 거죠. 괜찮죠. 예. 그런데 무선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무선으로 할 때는 멀리 커버하려고 하는 거고, LG 연구동에서도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때는 채널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4층에서 우리 LG동 4층에서 저희 연구실 앞에서 1층에 저 교수 회의실 있잖아요. 꺾어서 들어가면 어떤 때는 마이너스 한 100dB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무선으로 하면 상대의 시그널이 나한테는 굉장히 작게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알로하를 다시 보세요. 알로하 넷에서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도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보내요. 그러면 얘가 어떻습니까? F1 주파수를 이렇게 듣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그널이 굉장히 약할 수 있죠. 특히 이놈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얘가 가운데 있는 호를 누르고 얘가 끝에 있는 두 섬이라고 하면 얘가 보낸 시그널은 여기까지 도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센싱한다는 게 와이어리스에서는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컬리전을 디텍션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뭐냐면 나는 보낼 때 뭐 1와트로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dBm이에요. 1와트면. 그런데 받는 거는 마이너스 60dBm이에요. 그럼 차이가 90dB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의 9승배 파워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키가 1m라고 합시다. 그러면 1mm가 10의 3승배죠. 맞아요? 그럼 1마이크로미터가 10의 9승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1m짜리라고 하면은 10의 9승이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시그널을 보내면서 막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여기서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마이크로미터 나는 1m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로미터 움직이는 뭐 아이고 컬리전이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일 때와 유선일 때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잘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로하 넷에서는 시도도 못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잠깐 이거 뭐 캐리어도 센싱할 수 있겠고 컬리전도 디텍션 할 수 있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프로토콜을 리바이즈드 된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를 만들면 목적은 뭐겠어요? 웨이스트 되는 타임을 컬리전이 자꾸 일어나서 백오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컬리전 자체를 줄일 수 있겠다는 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와 끝내준다고 막 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멘탈 모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때는 멘탈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도 해요. 리프리젠테이션은 대신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가들을 위정자라고도 하고 리프리젠터티브라고도 하잖아요. 대신해 주는 거죠. 대신 프리젠트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멘탈 모델 오브 케이블 이서넷 하면서 제가 이 물이 채워진 파이프 얘기를 했고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물론 항상 이런 모델은 완벽한 게 아니죠. 그렇죠? 모델은 당연히 완벽하지 않아요. 모델은. 네.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케이블 위드 터미네이터를 이런 컨두잇 수로인데 끝에는 리플렉션을 방지하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 스테이션들은 요 탁구공 같은 게 달려 있는 막대기로 이렇게 흔들면서 눈으로 수 위를 관찰하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참고로 요 미니멈 프레임 랭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정도만 궁금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션 프로시저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토콜을 알려줄 텐데, 자, 지금까지 이제 프로토콜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당연히. 프로토콜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아마도 중학교 때나 뭐 이런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고등학교 때 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로토콜은 드래프트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안이란 뜻과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프로토콜은 뭐예요? 예, 외교를 할 때 어떤 지켜야 할 규약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두 번째 거를 더 따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뭐 드래프트란 뜻보다는 지켜야 할 룰들이 적혀 있는 어떤 것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 트랜스미션 또는 뭐랄까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정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캐리어 센싱과 컬리전 디텍션이죠. CS, 그다음에 CD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주목해서 언제 일어나는지 볼 텐데 일단 디바이스, 컴퓨터라고 합시다. A에서 K까지 있었던 걔가 먼저 트랜스미션 하기 전에 그러니까 패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널이 아이들 될 때까지 더 이상 캐리어가 센스 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슨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사실 캐리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로컬 오실레이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서킷이 빠르면 뭐 웬만한 거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이 그 트랜지스터가 스위칭을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오실레이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걔가 그냥 온오프 하면은 캐리어가 막 만들어져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렉탱귤러가 만들어지면 무슨 사인판미 깔지 모르지만 시노미 시스템을 들은 학생들은 알죠.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해 보면 하모닉들이 쫙 나오니까 필터링만 잘 해도 캐리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트랜스미션 하기 전에 어쨌든 에너지를 디텍트해도 되고 뭐 있다 없다를 디텍트해도 되는데 저런 것을 뭐 프레젠스 디텍션, 있다 없다 디텍션이라고 뭐 불러요. 자,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하는 동안에는 이제 잠깐만요. 여기 위치가 네.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면 요 녀석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보내면서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면서도.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설명이 좀 이상한데. 예. 얘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요건 옮겨 놓을게요, 제가. 네. 컬리전 디텍션은 뭐냐면 제가 내가 보내면서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흔들면 이 장력에 따라서 수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잠깐 막 떨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찾아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내 시그널 크기와 상대 시그널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런 거죠. 아까 말했듯이 뭐 10의 9승 차이 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의 케이블로 내가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시그널이 나한테 다시 내 수신기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여기다가 증폭기를 산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걸 해놓고는 여러분이 떠드는 거 들을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어버즈 끼고 볼륨 높여놨는데 안 들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했지만 서큘레이터라고 해서 동그라미에 이렇게 원 그려놓고 화살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에서 방향에 따라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얘를 걸러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RF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하위 핸스의 원리라든가 이런 오래된 얘기도 있잖아요. 예. 뭐 켈빈의 뭐 어떤 그 마디피케이션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경험 법칙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파동을 만들어내면 어떤 지점에서는 마치 여기서 사방으로 뭐 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진행 방향이라는 게 좀 이상해지거든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전자기학에서 보면 어때요? E 필드와 H 필드의 아우터 프로덕트 가지고 포인팅 벡터라는 거를 하죠. 그 사람 이름이에요. 포인팅이 향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지만 그런 것처럼 방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RF적으로 잘 만들어서 어떤 패시브 소자가, 밥을 먹지 않는 소자가 놀랍게도 진행 방향을 보고는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보내면서도 한 케이블로 어느 정도는 되게. 다만 완벽하게 나눠지진 않아요. 그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시그널 크기가 굉장히 다르면 내게 굉장히 큰데 저쪽이 약한데 서큘레이터로 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쪽도 상당히 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트랜스미션 하면서도 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 그러면 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중단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또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듣고는 순식간에 이 컬리전이 하고 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 패킷을 보낸 사람, 그 터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는 또 그 짧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내가 그냥 패킷을 끝까지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중간에 있는 L1 허브는 잼 시그널 또는 제밍 시그널을 보내요. 징 이런 톤 같은 걸 막 보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래서 다른 터미널들이
이 컬리전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 있지만 알로하 넷과 이서넷, 케이블 이서넷은 둘 다 컬리전의 고통을 받지만 알로하 넷에 비해서 이 캐리어 센스와 컬리전 디텍션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제 훨씬 덜 서퍼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와이어리스 넷에서는 뭐 시그널 스트렝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쩌고 저쩌고인데 뭐 이런 설명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wasted time by collision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컬리전이 일어났어요. 컬리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있지만 패킷이 있고 아웃스탠딩 패킷이 없으면 그냥 no waiting이죠. 그다음에 리트랜스미션 한다는 것은 내가 타임아웃 돼서 에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랜덤 백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라는 이름을 그냥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멀티플 억세스라고 하지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멀티플 억세스야, 애더항 네트워크지, 이런 게 더 사실은 맞아 보여요. 또는 이제 우리는 인터피어런스 채널이라고도 해요. 모든 트랜스시버들이 다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요 웨이팅 타임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보통 컴퓨터로 할 때는 딱 유닛 단위를 정해놓고 그것에 정수배 이렇게 많이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백업하는 타임이 어떤 길이를 정해놓고 그거에 정수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요 정수배로 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컬리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내가 기다리는 시간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컬리전이 일어났을 때는 n이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2의 1승이니까 어떤 유닛 딜레이에 대해서 어때요? 저기서 저 중에서 하나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0, 1, 2라고 하면 0, 1, 2, 3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너레이트 되면 보내는데 내가 컬리전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걸 키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4개 중에 하나로 하다가 이게 2의 3승이 되면 이제 또 2배가 되고 또 하면 또 2배가 되고 그래서 컬리전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연속적으로 컬리전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최대 백오프를 점점 늘리는데 익스포넨셜하게 늘려요. 이거를 익스포넨셜 백오프라고 해요. 실제로 내가 익스포넨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를 수 있는 딜레이의 인티저 멀티플인데 인티저 값을 점점 많은 걸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어때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컬리전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점점 더 많이 길어질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맥시멈 값을 줘요. 그럼 뭐예요? m이 뭐냐면 넘버 오브 컬리전인데 얘가 쭉 증가하더라도 10보다 넘어가면 더 이상 커지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 터미널이 내가 RF가 고장인지 모르는데 보내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에크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뭔가 노이즈가 껴서 계속 컬리전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으면 바로 어때요? n이 10으로 도달한 다음에 계속해서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번을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몇 번까지는 더 2의 10승 빼기 1로 0에서부터 그러니까 2의 10승 1024개의 중에서 하나 랜덤 넘버로 해서 백오프를 한 다음에 전송하다가 몇 번 이상 되면 그냥 그만둬요. 아, 이거 뭔가 페일이다. 그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안 하면 고장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계속해서 전송하니까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여기 16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있는 요 숫자를 잘 선택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네, 잘 선택해야 될 거고 그래서 2의 n승으로 쭉 늘다가 여기서는 이 example에서는 2의 10승계까지 늘었다가 또 컬라이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더 늘리지는 않고 내가 최대 기다릴 수 있는 것. 하지만 16번 나면 아 그냥 포기. 이 패킷은 안 되겠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이 케이블 이서넷에서의 알고리즘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또 튀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곰곰이 보는데 여기 캐리어 센싱, 그다음에 여기 컬리전 디텍션 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어템프트냐 아니냐를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컬라이드 일어나면 그때마다 내가 점점 최대 백오프 양을 익스포넨셜하게 늘려야 되는데 그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n 이렇게 해놓고 n은 n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is some other station transmitting
즉 무슨 뜻이에요? 캐리어가 센싱이 되니? 그래서 yes 그러면 어때요? yes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no 그러면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시도를 하죠. 트랜스밋을. 그러면서 어때요? 컬리전이 디텍트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no 그러면 이제 트랜스미션이 끝나는 거죠. 없으면은. 네. 그런데 yes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뿔뿔이라고 돼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다려야 될 맥스 어쩌고 하는 게 아까 저기 민 어쩌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16번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다. simplified than CSMA CD 알고리즘을 여기 그려놨어요. 그래서 멀티플 컬리전이 일어나면 점점 이제 길어지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우리 교과서에서 충실히 설명하는 캡처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캡처라는 것은 여러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알로하넷이나 이서넷 얘기하면서도 캡처라는 것은 일단 여러 패킷이 왔을 때 내가 그 패킷을 잘 캡처했냐 이러면은 그냥 잘 수신했냐라는 뜻으로 쓰여요, 실제로. 네. 그래서 말했지만 아까 그 알로하넷은 FM을 쓴다고 했는데 하나가 크고 다른 신호가 작으면 이게 동시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까지 수신기들이 다 감내하거든요. 이것을 캡처 레이쇼라고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 가지고 몇 dB 이렇게 써놨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타자기로 친 논문에 있더라고요. 정말 옛날 논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캡처는 어떤 거냐면, 자, 뭐 시그널 파워가 약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떤 녀석이 처음에 컬라이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거기서 이제 긴 놈이 나왔어요. 그럼 또 딴 놈이 전송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얘가? 캐리어를 센싱하니까 기다리겠죠, 또.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또 컬리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어떻습니까? 백오프가 길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한 어떤 패킷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현상을 캡처 비나미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는 이런 랜더마이즈드 된 멀티플 억세스를 쓰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고 알로하넷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서넷에서도 있고 이런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에서 다 일어나고 심지어 해결이 안 됐다 그냥은. 다만 이서넷의 구조를 바꿔요. 처음에 이제 이 이서넷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히스토리에 곧 나오지만 IEEE가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을 다들 모여서 바꾸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나온 여러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케이블 하나에 다 물려 있는 그런 모델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중간에 어떤 허브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허브도 리피터인 그런 허브도 아니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 녀석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이서넷이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통신 방식을 보면 점점 더 이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른 트랜지스터, 더 저전력의 어떤 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서는 더 많은 로지컬 오퍼레이션, 그건 뭐 간단할 수 있는데 심지어 더 많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종류 있잖아요. 우리의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우리 GPU 이런 거 나오면서 어때요?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런 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실시간으로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 많을 거고 그다음에 전자과에서도 나는 좀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로 하는 게 좋아하는 학생이 주로 많을 텐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했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뭘 하는 거는 그냥 수학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구현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뭐 빠른 걸 만들어내주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구현이 돼요. 실제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채널을 추정하고 뭘 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매 비트당 매 정보 비트당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3번씩 해야 된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수고했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닥터 비터비, 앤드루 비터비라는 그 비터비 알고리즘 만드시고 퀄컴 코파운더예요. 그 박사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톡을 하러 왔어요. 우리 퍼듀 대학에 와가지고 대학원 세미나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매서메티컬 오퍼레이션을 다 해낼 수 있을 거니까 학생 여러분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뭐 희망 가지라고 또 좀 뻥을 치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여전히 뭐예요? 무슨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잖아요. 그러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줄여주세요. 절반. 이거 안 돼요. 계속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도로를 깔아도 차가 막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막히네 그러면 차를 더 가지고 나오고 마치 포항공대도 똑같죠. 막 여기저기 막 주차면을 만들면 학생들이 나도 차를 가져올까? 왜냐면 차가 뭐 중고차 많이 싸졌으니까 학생들 수입도 뭐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캡처 피나미나라는 게 그 알로하 넷과 이 케이블 이서넷에서는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이런 구조. 어떻게 보면 이 미디엄을 쉐어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함으로써 해결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뒤에 거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에는 안 나오는 IEEE가 이서넷의 표준화를 언제 테이크오버 했느냐, 언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나오지만 어, 잠시만요. 83년인가요? 예, 여기 있네요. 83년 6월에 여러분 83년 6년 6월 그러면 뭐 존재하지 않을 때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그냥 과거 이렇게 생각하죠. 저 때가 해태 타이거즈가 첫 번째 우승한 해예요. 예, 이상윤이라는 투수가 있었고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선동열은 없었어요. 그때 아직 프로 선수가 아니었어요. 참고로 82년에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서울의 잠실 야구장에서 열면서 잠실 야구장이 처음 개장을 했어요. 82년에. 그래서 82년에 개장을 해서 그 가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전인가 다음인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하여튼 그때쯤에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대회를 했어요. 결승전을 했는데 동대문 야구장에서 안 하고 시험 삼아 했는데 그때 결승전에서 대전고등학교의 송진우 투수가 고등학생이었다. 여러분 한화 팬이면 아마 송진우를 알 텐데 뭐 던졌고 그런 때예요. 예. 그래서 저는 중학교 82년이면 5, 4, 3, 예,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 이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아이를 인터내셔널로 많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거를 국제전자전기공학인회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은 없어요.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인데 참고로 일렉트로닉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전자 이렇게 하는데 일렉트로닉스 그러면 왠지 일렉트로닉스에 강하게 끌리는 단어는 호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자회로 만들어서 취미 삼아 만드는 약간 그래서 우리 학과도 영어 이름을 전자전기공학과도 전자전기공학과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Department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이거를 디파트먼트 왜냐면 IEEE는 잘 아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일렉트로닉스 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으로 명함에 파서 다니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교수회를 몇 번 하다가 야 이거 촌스럽게 무슨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이냐 다 빼자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우리가 디파트먼트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그리고 학과 코드는 EEC로 돼 있잖아요. 그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제 영어로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Engineering Department였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가 아니었어요. 무슨 전산 뭐 기공학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못 줘. 그래가지고 제발 이름 좀 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총장을 하고 계시던 우리 장수영 그 총장님이 전작과 출신이시거든요. 전작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너규랄 첫 번째 이제 주임 교수셨는데 그냥 줘버려 저 주면 되지 해가지고 우리 학교 컴공과가 컴퓨터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때 안 줬어도 결국은 줬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전기공학과에 우리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교수님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에도 가보시면
본래 학부 때 전자전기 공학 하신 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최승문 교수님도 사실 제어공학 본래 학부 때 하셨고, 그다음에 송황준 박사님 네트워크 하시는데 본래 제어공학 전공이셨고, 그다음에 여자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전자과 출신이세요. 우리 학교 전자과 학부를 하고 컴공과에서 대학원 하시고 뭐 이렇게. 자, 어쨌거나.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 IEEE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있는 로컬 단체였어요, 본래는. 그리고 오히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IEEE라는 더 큰 단체가 있었어요. IEE. 그래서 제가 대학원이 됐을 때는 이 두 단체가 무슨 관계가 있나 했더니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세퍼릿이고 얘는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얘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한참 동안 IEEE, IEEE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IEEE의 어떤 저널에 논문 실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얘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IET인가?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네. 실제로 얘들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바꾼 거죠. 네. 아류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식들 이러면서 영국에서 아유 뭐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 이랬을 텐데 여기는 지금 보면 밑에 이제 설명이 있지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소사이어티였던 거예요, 본래는. 마치 우리가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면 우리 봉준호 감독이 로컬 영화제잖아 뭐 했듯이 로컬이었어요, 본래는. 그랬다가 지금은 뭐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그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는 학술 단체라고만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학술적인 것도 많이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됐냐면 전체 인스티튜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테크니컬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소사이어티별로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신과 관련된 쪽은 안테나 앤 프로퍼게이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컴삭이라고 해요. 컴삭 이렇게.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티어리 소사이어티, 시그널 프로세싱, 비클러 테크놀로지인데 이건 언뜻 보면 자동차 공학인가 싶지만 놀랍게도 저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운송체, 이동체라는 식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동체 관련된 게 조그매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큐라 테크놀로지 트랜잭션에 실었다 선배가 그러면 아니 선배 통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통신 논문이에요, 100%. 아니 90, 죄송해요. 90 몇 프로. 자, 그리고 이 테크니컬 소사이어티들이 또 뭘 하냐? 그러면 여러 행사들을 해요. 여기 보면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러니까 저 커뮤니케이션 소사이어티가 자기들 컨퍼런스를 열어요. 플래그십 컨퍼런스라고 해서 기선이죠. IEEE 컴스학의 two flagship conferences가 IC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그다음 글로브콤이라고 해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쭉쭉쭉 있어요. 워크숍도 열고, 커미티 미팅 같은 것도 해요. 위원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으면 뭐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튜토리얼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IEEE 스튜던트 멤버에 가입을 하잖아요. 회비를 조금 내요. 스튜던트 멤버일 때는. 그러면 IEEE에 있는 여러 가지 뭐를 할인받거나 아니면 공짜로 뭘 볼 수 있거나 이런 게 막 있어요. 어제도 저는 IEEE 멤버인데 대학원 이래로 계속해서 물론 돈을 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찾다 보니까 무슨 제가 못 들었던 어떤 컨퍼런스의 키노트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봐요. 멤버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IEEE의 저널 퍼블리케이션들은 IEEE 엑스플로러라고 하는 것에 있고 우리 학교가 이걸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항공대 IP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유저 사용자가 정해져 있어서 얼마 넘으면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IEEE의 멤버들만 볼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자과는 특히 컴퓨터과는 또 ACM 뭐 이런 데 많이 내고 그러고 또 이제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전자과나 이런 곳은 IEEE에 있는 저널들, 뭐 매거진들 이런 데 퍼블리케이션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학원 박사 졸업 요건으로 돼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이런 어떤 단체들 있잖아요. IEEE 말고도 거기 있는 저널들도 당연히 리스트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한 줄이 뭐냐면 졸업 요건에 All IEEE Publica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퍼블리시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IEEE가 중요한데 여기서 그러면 이 802라는 어떤 뭐 커미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얘들이 그 이서넷 있잖아요. 그 표준화를
이 제록스로부터 받아가지고 자, 제록스 이제 너희들은 그만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점을 찍어서 802. 뭐라고 있거든요. 뒤에 페이지 보면 점이 나오는데 그 중에 802.3에서 여기 보면 802.3에 이서넷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액티브죠. 여기 보면 디스밴디드는 해산이에요. 그렇죠? 만들었다가 자, 우리 802.8 합시다 해놓고는 회의 좀 하다가 관심 없어. 사람들 안 나오고 이러면 그냥 해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하이버네이팅은 해상까지는 아닌데 동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02.3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와이파이가 802.11에서 이제 표준화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802는 그 숫자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할당해 준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IEEE가 나와 있듯이 80년대 이제 83년부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를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해요. 보트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서넷을 임프루브를 해요. 임프루브를 해서 이제 좀 넘어가면 처음에 이제 만들어낸 게 허브 이서넷이라는 걸 아이디어를 내요. 그 다음에 스위치 이터넷 또는 스위치 투 이서넷이라는 걸 또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은 이 스위치 투 이서넷이 이벌브 된 게 대세로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